너 고작 9년 동안 같이 산 여자 때문에 네 가족을 모른 척하겠다는 거야? 급한 병신된 년 때문에? 당장 모든 지원을 끊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고? 안사돈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큰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 중인 신술래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나 싶은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나이가 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식들의 효도를 받거나 남편과 함께 노후를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왜 내 가족은 저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곤 하죠.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이 채널의 많은 분들에 비하면 별것 아닐지도 모를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40대 초반까지는 꽤나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남편과 말다툼도 있었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고 연년생 두 딸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특히 큰딸은 사춘기 한 번 겪지 않고 착하게 자랐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작은 막국수집을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딸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하니 적어도 아침과 저녁만큼은 정성스럽게 집밥을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딸들의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했고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 설거지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퇴근하면 설거지가 항상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엔 직원이 도와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죠.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영주야, 이건 네가 한 거야? 응, 엄마. 엄마가 매일 일하느라 힘드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했어. 요리는 아직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할 수 있어. 나중에 요리도 배워서 엄마 밥도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기특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 역시 농사일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일찍부터 집안일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내 딸들만큼은 집안일로 힘들게 하지 않고 귀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오히려 딸이 부모를 챙기기 시작하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도 언니를 따라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들을 말리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해서 딸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막국수집은 점점 잘 됐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직원까지 두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도 딸들의 뒷바라지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죠. 특히 두 딸 모두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시절엔 꼭 곁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큰딸은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소문나 있었죠. 매번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성실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계획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타고 있던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운영은 직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의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움직일 수도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 샤워실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남편이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되어
큰 곤란을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병원 간호사들과 미화원이 달려와 도와주었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엉엉 울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겨우 남편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뒤 다시 침대에 눕히고는 커튼을 치고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가 끝나고 곧장 병원으로 온 큰딸이 제 모습을 보고 말았죠. 놀란 딸이 왜 우느냐고 묻기에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빠가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니? 엄마가 너무 무섭다.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나랑 영지가 있잖아. 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작 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날 딸은 자신의 용돈으로 병원 아래 매점에서 음료수를 2박스 사와 병동 간호사들과 미화원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아빠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딸은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둘째 딸도 자주 병원에 왔지만 큰딸은 제가 간이 침대에서 잠들면 억지로라도 저를 집에 보내고 자신이 남아 남편 곁을 지키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저와 교대하고 다시 학교로 등교하곤 했죠. 어느 날 병동 간호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큰따님이 병원에 있을 때 밤새도록 울면서 공부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울면서 공부하고 있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죠. 그 후 저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매일 병원에 오지 마라. 일주일에 딱 2번만 와. 엄마는 너희가 아빠 걱정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너희가 공부에 욕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영주야, 영지야, 만약 중요한 시기에 너희가 부모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돼서 나중에 인생이 꼬이게 된다면 엄마는 평생 죄스러워서 너희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 인생을 멀리 보자꾸나. 우선은 공부를 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 말을 들은 두 딸은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특히 큰딸은 뭐가 그렇게 미안했는지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냥 딸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투병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떠난 그 순간이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가지 한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남편이 정신이 온전할 때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던 화장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일찍 당신과 헤어질 줄 알았다면 미리 당신에게 나와 결혼해줘서 그리고 언제나 좋은 가장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텐데요. 애들 걱정은 하지 마요.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릇을 지닌 아이들이니까 제가 엄마로서 집만 되지 않으면 분명 당신이 보란 듯이 잘 자라서 잘 살아갈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애들을 든든하게 지키고 보살필게요. 잘 가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마음속 깊이 묻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저보다 큰딸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큰딸은 오랫동안 힘들어했고
결국 1년 동안 재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재수 끝에 큰딸은 성공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의대에 입학했고, 둘째 딸은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도 딸들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다시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죠. 의대 시절 큰딸은 2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며 저에게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등치는 크지만 인상은 순하고 아주 인물이 좋은 청년이었죠. 우리는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선생님, 여기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나이 많은 직원분들을 이모님이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게다가 음식이든 계산서든 모든 것을 두 손으로 주고받으며 항상 감사 인사를 덧붙였죠. 저는 식당 일을 오래 하면서 많은 손님을 봐왔지만 저렇게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큰딸과 잘 어울리는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오래도록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마음속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딸은 피부과 전문의가 되어 강남의 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 어깨가 으쓱했어요. 제가 봐도 제 딸들은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큰딸은 취직한 지 1년 뒤 34세에 그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랜 사랑을 결실로 맺었죠. 형부 정말 대단해요. 언니가 전문의 딸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그렇지만 자기도 바쁜데 매일 도시락 싸다 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땐 태우러 오고 쉬는 날엔 엄마 가게 와서 일도 도와주고요. 심지어 언니 대신 내 대학 졸업식도 와줬잖아요. 언니,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말은 결혼 후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둘째 딸이 사위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웃고 있었는데 사위가 세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에이 처제, 나만 잘한 거 아니에요. 처제도 알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부모님 생신이라고 선물 들고 출근 전에 잠깐 찾아뵙고 내가 아플 땐 잠도 거의 안 자면서 약이랑 죽 챙겨오고 우리 가족이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머리는 떡져서 누가 봐도 자기가 환자처럼 보였는데 아픈 날 챙기겠다고 달려와서 말이에요. 그때 결심했죠. 아,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 사위의 이런 말을 들으며 큰딸과 사위는 서로를 정말로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죠. 양가 부모님과도 친자식처럼 지내니 저 역시 아들이 한 명 더 생긴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아도 그리 어렵진 않았지만 사돈댁은 조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낡은 빌라에 반전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위의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수입이 없었고 어머니께서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위의 여동생은 음악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 동생이니까 귀엽게 봐주고 있어요. 집에 돈은 못 보태지만 자기가 쓸 건 자기가 벌어서 쓰니까 그걸로 됐죠. 사위의 말에 조금 놀랐지만 그 집안 사정이니 제가 깊게 묻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분들이니 당연히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사돈어른 두 분 모두 큰딸을 무척이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제가 사돈댁에
인사차 전화를 드렸을 때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부족한 저희 딸을 예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긴요. 요즘 제가 주위에 자랑하느라 바빠요. 의사 며느리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따님을 어쩜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게 키우셨는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영주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큰딸이 시집살이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사돈 댁에서 딸을 예뻐해 준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딸이 결혼한 지 1년 뒤 둘째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니 집이 조금 쓸쓸해지겠구나 싶어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큰딸이 임신 중이었고 둘째 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이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큰딸을 쏙 빼닮아 정말 예쁜 아이였죠. 큰딸이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와 통화하던 중에 큰딸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군요. 왜 갑자기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그게 엄마 나 그냥 일을 더 쉬는 게 나을까 고민 중이야. 은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막 돌진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고. 그럼 시어머니께 부탁은 해봤어? 응, 부탁드려봤는데 어머님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황혼 육아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시대. 늙어서 체력도 딸리고 괜히 손자 봐주다가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이야기도 종종 들으셨대.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 뭐 우리가 낳은 애인데 어머니께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죄송하더라. 큰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의사가 됐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 얻은 커리어를 포기하게 놔둬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큰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딸 보고 싶어서 왔지. 큰딸은 오랜만에 저를 보고 기뻐했지만 저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퀭한 눈과 다 늘어난 티셔츠, 머리도 제대로 못 감은 듯 헝클어져 있고 육아에 지친 얼굴이 역력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영주야, 엄마가 요즘 가게 일이 힘들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가게 접고 은진이를 봐주면 어떨까? 가게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노후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돼. 게다가 평생 일하던 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힘들 것 같아. 손녀도 돌보고 나도 소일거리 삼아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지난번에 전화로 괜히 얘기해서 가게 접으려고 하는 거면 그러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진짜야. 나도 이제 60이 넘었잖니. 평생 서서 일했더니 몸도 많이 지쳤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큰딸은 제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자 결국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받지 않겠다고 해도 큰딸과 사위는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사실 처음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는 못 받겠다고 우겨서 100만 원으로 겨우 타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과 사위는 평일 아침 출근할 때 손녀를 저희 집에 맡기고 퇴근 후 다시 데리러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제가 손녀를 돌보는 동안 저녁 준비를 해놓고 식사를 마친 후에야 딸과 사위는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딸에게 그냥 손녀를 제 집에 평일 동안 맡기고 주말에만 데리러 오라고 했지만 큰딸과 사위는 오히려 저한테 부담이 될까봐 매일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녀를 돌보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에서 물이 스며들어왔고 결국 누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죠. 공사 소음과 먼지 때문에 저는 손녀를 데리고 큰딸 집에서 이틀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손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큰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큰딸이나 사위가 잠시 집에 무슨 일로 들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죠. 어?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사위의 여동생, 그러니까 사돈 처녀였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사돈 처녀가 온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사돈 처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런 연락도 없이 멋대로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떨떠름한 표정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돈 처녀는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그냥 좀 뭐 좀 가지러 왔어요.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갈게요. 그러더니 사돈 처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한참 뒤적거리다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저 묵묵히 넘어갔죠. 그리고 저녁에 큰딸 부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위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더군요. 보라가 아직도 내 옷이랑 가방을 훔쳐가? 당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지. 차라리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미리 말하면 내가 꺼내놓겠다고 해도 아가씨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야 한다나 뭐라나. 애가 쇼핑에 미쳐서 자기 것만 사고 남의 것까지 손대네. 내가 정말 여보한테 미안해.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 여동생이 철이 없어 이런 일을 자주 저지릅니다. 저번에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또 알고 들어온 건지. 그게 저번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가 맛있다고 하셔서 가지러 오신다며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어.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때 아가씨에게도 그걸 알려주신 모양이야. 사위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고 큰딸은 난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보니 사돈 처녀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닌 것 같더군요. 저는 혹시 제가 모르는 사돈 댁에 사정이 있나 싶어 나중에 큰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큰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사돈 댁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안사돈, 그러니까 사위 어머니의 과소비 때문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집안이 가난한데도 남들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대요. 가전제품도 꼭 남들이 산 것처럼 크고 좋은 걸로 사야 했고 여행지나 맛집도 남들이 가봤다고 하면 무조건 가봐야 하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사돈 처녀였죠. 문제는 그 모든 소비를 충당할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큰 사위의 벌이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히 빚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인데 과소비로 인해 생긴 빚이 무려 4천만 원이나 있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빚이 안사돈이 몰래 은행에서 대출받아 쓴 돈이었다는 거였어요. 큰 사위조차 결혼 전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큰딸이 그런 사정을 털어놓으며 말하더군요.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그게 남편 잘못은 아니잖아. 어머님이 매달 대출금 못 갚으면 자기 신용불량자 된다고 난리치셔서 결국 우리가 대출받아서 그 돈을 갚았어. 우리 벌이가 합치면 그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지금도 매달 월세랑 공과금, 휴대폰비까지 내드리고 용돈으로 150만 원씩 드리고 있어. 너희도 아직 자리 잡느라 힘들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니?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신 아버지 돌보시면서 자식 둘이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내가 지금 남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처음에 사돈댁에서 우리 딸을 예뻐해 준다고 좋아했던 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큰딸은 결혼했고 사돈댁과도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 어쩌겠어요. 게다가 착한 사위가 더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저 딸 부부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며 사돈댁 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큰딸 부부가 매달 주던 100만 원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계속 돈을 주려는 큰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넉넉해서 괜찮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면 돼. 지금은 그냥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서로 힘내자. 물론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큰 사위도 결국 울상을 짓고 포기하더군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갓난아기였던 손녀가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저와 워낙부터 지내다 보니 손녀는 저를 마치 등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녔죠. 심지어 주말이 되면 외할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큰딸 부부는 주말을 저희 집에서 보내거나 제가 큰딸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놀러 온 둘째 딸과 함께 우리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죠. 큰딸은 천태산에 등산을 갔다고 말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딸의 이야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또 천태산 갔다면서? 진짜 등산에 빠졌나 봐요. 그래. 원래 네 형부도 같이 가려 했는데 오늘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혼자 동호회 사람들과 갔대. 형부가 바빴구나. 그래도 언니는 잘 다녀올 거예요. 그나저나 은진이는 내가 돌보고 있으니 언니 걱정 말라고 해줘요. 큰딸은 의사로서의 삶이 늘 스트레스를 동반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 산을 오르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곤 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과 부딪히며 받은 상처들도 산을 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늘 큰딸의 등산 취미를 지지해 주었어요. 산이 주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중 큰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 천태산의 풍경을 카메라로 비추는 큰딸의 밝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엄마, 천태산 너무 좋아. 다음엔 꼭 엄마도 같이 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니? 무릎이 이젠 그 정도는 안 된단다. 너나 마음껏 즐기고 와라. 내 목까지 공기 많이 마셔. 큰딸은 손녀를 보고 싶어 화면을 넘겼고 손녀는 화면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큰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진아, 할머니랑 잘 놀고 있어? 외할머니한테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금방 내려갈게. 우리는 그렇게 통화를 끝냈고 큰딸은 저녁에 내려와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용돈도 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저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날 오후를 보냈습니다. 둘째 딸 부부와도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며 큰딸이 저녁에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큰딸의 쾌활한 모습과 건강한 목소리는 그날 점심이 마지막이었어요. 큰딸은 그날 저녁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등산 중 사고가 있었다며 큰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누워있는 큰딸을 보자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고는 등산 도중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산 정상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커다란 바위에 기대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그 결과 큰딸은 비탈길로 넘어져 한참을 굴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크게 다쳤습니다. 함께 있던 동호회 회원들이 큰딸을 부축하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고 헬기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긴 시간의 대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걷거나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큰딸의 목뼈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 결국 사지가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전신 마비가 된 큰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던 중에 사랑스러운 큰딸마저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큰딸의 병상에 앉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뼈 손상으로 인한 전신 마비 판정을 내릴 때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큰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스스로 말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사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큰딸의 병상 곁에서 그녀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죠. 영주야, 이거 꿈이지? 제발 꿈이라고 말해줘. 우리 다음 달에 장모님이랑 은진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했잖아. 은진이가 크면 나랑 둘이 배낭여행도 가기로 했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같이 다닐 거라 했잖아. 그런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나한테 여보라고 불러줘. 영주야. 큰사위는 그렇게 큰딸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큰딸은 그저 눈만 천천히 깜박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그녀를 보며 저 또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고 제 인생은 마치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큰사위는 번갈아 가며 큰딸을 간병했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사위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큰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저 역시 병원에 들러 간병을 돕고 손녀 은진이를 돌봤죠. 둘째 딸도 큰언니 곁에 있고 싶어 했지만 지방에서 근무 중이라 자주 시간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큰딸은 대학병원에서 저희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딸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저귀, 소변줄, 콧줄, 그리고 호흡을 돕는 목관까지 달고 있어야 했죠. 간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딸을 돌보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빨리 딸이 나아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모든 에너지를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로 들어가려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큰사위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다 들려오는 말에 그만 멈춰서고 말았죠. 영주가 다시 몸을 쓸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는 건 무리야. 병원비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즘 너네 집에 보내는 용돈도 줄었던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줄 거니? 안사돈의 그 말에 큰사위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주가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병원비나 용돈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차마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의 말이 너무도 차갑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로 들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안사돈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무심한 태도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쓰러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딸의 상태는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지만 약간의 회복 기미가 보였습니다. 눈을 깜박이거나 짧은 문장을 더듬더듬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날도 저는 사위와 교대하기 위해 병실로 향했는데 큰 사위 대신 안사돈이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안사돈과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병문안 온 사람이니만큼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문틈으로 안사돈이 제 딸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보기엔 이제 너에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여. 안타깝지만 8개월 동안 차도가 없잖니. 그러니 내 아들 발목 그만 잡고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며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해줘야지. 네 몸이 이 정도로 망가져서 병신이 됐으면 앞길 창창한 내 아들을 위해서 네가 먼저 알아서 물러나는 게 진정한 사랑이자 아내 된 도리 아니겠니? 병신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병실 문을 쾅 하고 열어젖히며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있는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갑자기 들어오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요? 감히 발목을 잡아? 아내된 도리?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이혼시켜요. 시켜. 왜 내가 내 딸한테 이런 망언을 듣게 하면서 사위를 붙잡고 있어야 하죠? 무식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동안 내 딸 병원비 쪽쪽 빨아먹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사부인.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이라 부르지 마요. 그 더러운 입에 내 딸 이름도 나도 올리지 마요. 당장 나가요. 2번 다시 내 딸 눈앞에 띄지 말라고요. 자식 며느리가 쓰러졌는데도 용돈이 왜 줄었냐는 말부터 꺼내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꺼지라고요. 저는 안사돈을 병실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고 그녀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넘어진 안사돈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젖히셨어요? 이거 고소감이에요, 알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긴 뭘 쳐요? 몸이 약한 당신 잘못이지. 등 한 번 밀었다고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빨리 꺼져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돌아온 저는 눈물 흘리는 큰딸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네 곁을 비워서 이런 소리 듣게 했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딸.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큰 사위가 회사 일로 잠시 나갔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대기실로 불러냈습니다. 큰딸이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대기실로 나온 큰 사위에게 저는 조금 전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죠. 큰 사위는 제 말을 들은 뒤 얼굴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당장 자기 어머니에게 따지겠다는 큰 사위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서방,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자네 어머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닌 것 같네. 그동안 난 영주한테만 정신이 팔려서 미처 자네 생각은 하지 못했어. 자네 말처럼 자네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영주는 나한테 맡기고 자네도 자네 인생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내가 자네가 영주와 이혼한다고 해도 원망도 서운함도 느끼지 않을 거야. 8개월 동안 자네도 할 만큼 했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제 말에 큰 사위는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영주랑 언제부터 함께 했는지 아시잖아요. 영주가 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주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큰 사위가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할 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사위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할게요. 2번 다시 영주에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제가 확실히 막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안사돈이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2주가 지나기도 전에 안사돈은 또다시 큰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 큰딸의 얼굴은 또다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안사돈은 서둘러 자리를 뜨더군요. 마치 제가 또 소리를 지르며 쫓아낼까봐 겁이 난 것처럼요. 놀란 마음에 저는 큰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주야, 또 그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한 거야? 왜 또 울고 있어? 울지 마, 우리 딸. 큰딸은 너무 속상한지 말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뒤늦게 병실로 돌아온 큰 사위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누가 왔었나요? 자네 어머니가 우리 없는 사이 또 와서 영주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들어가자마자 도망을 가더라고. 자네 분명히 어머니 못 오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 큰 사위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는 큰딸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를 병원에 못 오게 할 것이라는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병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게 할까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저도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사돈이 이곳에 더 이상 발도 들여놓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사위의 결심이 정말 굳건한지 보고 싶었거든요. 큰 사위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더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왜 여기 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영주 병원비 부담스러우니까 용돈도 더 달라고 시위하러 온 거잖아. 엄마, 영주가 9년 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생각 좀 해봐. 엄마 사치 부리느라 집에 들어가는 돈 영주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다 챙겨줬다고. 우리 부모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며. 심지어 엄마가 나 몰래 영주한테 돈 요구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영주한테 염치가 없어서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말도 못했어. 엄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돈을 못 벌고 좋은 것도 못 사주니까 필요 없다고 버리라고? 이게 부모로서 할 말이야? 난 너는 못 참겠어. 내 아내랑 딸을 지켜야 돼. 앞으로는 용돈도 공과금도 휴대폰비도 월세도 한 푼도 못 줘. 알아서 하세요, 엄마. 큰 사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휴대폰 너머로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고작 9년 동안 같이 산 여자 때문에 네 가족을 모른 척하겠다는 거야?
급한 병신된 년 때문에 당장 모든 지원을 끊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고? 안사돈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큰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사치만 덜 부리면 돼요. 엄마랑 보라가 나가서 일하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집에 충분히 갖다 바쳤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나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도 보라도 각자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을 마친 큰 사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한 듯 보였죠. 그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안사돈과 보라는 병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왔겠죠. 하지만 큰 사위는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휴가까지 내며 하루 종일 큰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큰 사위는 병원 측에 양해를 구하고 경찰을 불러 그 둘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 사람 모두 병원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당했던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큰 사위와 저희 가족을 건드릴 힘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귀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큰딸의 상태는 조금 더 호전되었고 드디어 호흡기를 떼어내고 소변줄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큰 사위는 저와 상의한 후 큰딸의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영주를 집으로 데려가서 제가 직접 간병하려고 해요. 병원에 계속 두는 것도 영주한테는 너무 답답할 것 같고 언제 또 저희 엄마가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더는 병원에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모님도 이제 좀 쉬셔야죠. 제가 영주를 잘 돌볼게요. 큰 사위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픈 아내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내린 큰 사위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큰딸이 이런 남편을 만난 덕에 앞으로의 길도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딸이 퇴원하는 날, 큰 사위는 끝내 자신의 친가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며 만류했지만 큰 사위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장모님,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꾸린 가족과 제 원래 가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제는 지금의 가족이 제 전부예요. 더는 친가 쪽으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사실 너무 지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큰딸의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사위는 자신의 친가와도 더 이상 교류하지 않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딸과 큰 사위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큰 사위는 여전히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내 딸을 자네 혼자서만 돌보게 할 수 없지 않나.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 그래도 이 고생길을 함께 가자고. 어차피 은진이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나. 그러니 같이 힘을 내자. 그렇게 저와 큰 사위는 번갈아 가며 큰딸과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큰 사위는 큰딸을 정말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어요. 딸의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게 주기적으로 방을 환기시키고 딸의 몸을 뒤집어주며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며 휠체어에 태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곤 합니다. 그는 이제 간병인으로서의 경지가 마치 전문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건 제 손녀도 엄마를 무척이나 아낀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녀는 제일 먼저 엄마의 볼에 뽀뽀를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우리 딸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큰딸이 마침내 콧줄을 떼고 부드럽게 갈린 죽을 스스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큰 사위가 힘겹게나마 죽을 떠서 딸에게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쏟고 말았죠. 우리 딸이 기적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큰 사위는 안사돈과 사돈 처녀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었지만 바깥 사돈과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딸이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 사돈은 저에게 따로 연락해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바깥 사돈은 그 후 몇 차례 큰딸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 올 때마다 바깥 사돈은 제 딸 옆에 조용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곤 했죠. 궁금한 마음에 한번 들여다봤더니 바깥 사돈은 미리 챙겨온 책을 읽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에게 웃음을 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큰딸 병문안을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길에 반찬이라도 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깥 사돈은 한사코 제 호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았던 걸 갚는 것뿐이라면서 자신은 여전히 며느리에게 한없이 죄인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런 바깥 사돈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고마웠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결국 사위와 며느리에게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큰 거겠죠. 바깥 사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사돈과 사돈 처녀는 현재 각각 식당 일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대줄 장남, 즉 큰 사위가 사라졌으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직접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깥 사돈 말로는 매일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둘 다 녹초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혀 안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돈댁에서 큰 사위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며 살아왔는지 알기에 이제는 당연히 본인들이 감당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쓸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큰 사위와 손녀, 그리고 아픈 큰딸과 함께 우리 가족은 힘든 나날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제든 큰 사위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네요. 큰 사위가 지금껏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돌봐주고 있지만 언젠가 지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제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를 놓아줄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큰 사위가 그만큼 힘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원망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그가 이만큼 우리 딸 곁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니까요. 물론 큰 사위가 끝까지 우리 딸 곁을 지켜준다면 저는 이번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을 겁니다. 제 딸을 위해 헌신하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대신해준 그에게 너무나도 큰 빚을 진 마음입니다. 요즘 저는 큰딸을 재우며 큰 사위와 함께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곤 합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어쩌면 저희 이야기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되어 방송된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통해 제 진심이 큰 사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서방, 나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서
평소에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네만 내 진심은 항상 자네에게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있네. 자네는 나와 영주 인생에 다시 없을 큰 행운이야. 자네를 만난 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자주 말하지 못해 미안하네. 부디 자네는 어디 다치지 말고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주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원이야. 정말로 고맙고 사랑하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술래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술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네요. 정성 들여 보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는 큰딸의 아픔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큰 사위께서 오랫동안 곁에서 간병해 주신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어머니께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며 이 어려운 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과 기억이 함께 하길 바라며 조금씩이라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할머니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말년의 상팔자 채널이 사랑을 담아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은 신술래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신술래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신술래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